사실 우리 보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끌던 한나라당 시절 그때만 하더라도 소위 개혁파들의 혁신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보수가 건강함과 힘을 유지했거든요. 신한국당 당시에 뭐 정의화, 이재호 이런 분들, 한나라당의 경우에서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정두원 이런 분들이 개혁파로서 목소리를 내줬었죠. 그리고 주류가 그걸 어느 정도 허용하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진박 논쟁, 그 시점 이후부터 개혁파들이 주류나 보스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에 그걸 배신자화하는 문화가 강해졌어요. 저는 그게 지금까지 보수를 좀먹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수의 위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과 연대해서 이 보수의 위기를 헤쳐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독립서점들은 어떠냐면 주인 취향에 따라서 좀 책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서점 가서 이런 책 주세요라고 하면 되게 없습니다. 독립서점의 특징은 수요자보다는 공급하는 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취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형 서점들은 오는 손님들이 원하는 책들을 빠짐없이 구비해 놓는 게 비즈니스 핵심이라면 독립서점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책 보고 싶으면 나한테 와. 이런 비즈니스거든요. 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열도 좀 제멋대로고요. 뭐 가나다 순이라든가 뭐 인문, 역사 이런 거 없습니다. 잘. 그리고 책의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데 가보면 우리 집에 있는 책보다도 책의 숫자는 더 적은 데도 있습니다. 약간 과장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있으면은 그 책방에 있는 모든 책들의 제목을 다 볼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재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몇 바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러다가 한 권 정도 사가지고 나옵니다. 장리 꼬다르라는 유명한 프랑스 감독이 있잖아요. 누벨바그라고 하죠. 그 장르를 이끌었던 본인 자체가 스타인 감독이었죠. 그 프랑스 감독의 영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내 멋대로 해라라는 게 있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데요.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 나온 배우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프랑스 영화 되게 그렇잖아요. 그 장리 꼬다르 영화에서 진 셰버그가 나왔었죠. 그 이름도 기억납니다. 그게 파트리샤라는 배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머리를 이렇게 숏컷, 요즘 숏컷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바싹 붙어서 하는 그런 거 있죠. 옛날 패션 잡지에 나오는 그런 굉장히 잘 어울렸던 걸로 기억해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쇼츠를 막 만들어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 할 만한 기술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퍼뜨려 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기도 편하잖아요. 그 진 셰버그의 얼굴 그리고 제멋대로 헤라의 그 장면 하나 흑백선을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게 많네요. 제가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타니 왜? 타니? 싫어? 타니가 올라와가지고요. 제가 과자를 좀 줬습니다. 진 셰버그 전 남편이 로맨갈이라는 작가입니다.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라는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학상이 있어요. 불어권에서는 거의 노벨상 같은 거죠. 콩쿠르상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거는 한 작가가 평생 한 번 받게 되는데요. 로맨가리가 한 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에밀 라자르라는 가명으로 쓴 책을 냈고 그걸로 콩쿠르상을 두 번째를 받았어요. 그걸로 좀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근데 그 두 번째 콩쿠르상 받는 작품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자기 앞의 생이라는 작품입니다. 로맨가리 작품으로 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더 많이 읽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를 보모처럼 키워줬던 아주머니와의 어떤 우정에 관한 얘기인데 이 작품의 백미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스포일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그냥 일종의 그런 우정 같은 일반적인 책이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서 와 그렇게 각 잡고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한번 느껴보시라고 스포일러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진 셰버그가 마지막에 인생이 되게 복잡했어요. 70년대 말에 자살했거든요. 사회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요주인물로 찍히고 마타도어도 막 뿌려지고 이런 거였거든요. 블랙팬더라고 흑인의 과격운동이 있었어요. 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흑인 선수들이 정치적 의사표시로서 블랙팬서를 지지한 블랙팬서가 장갑 끼고 이런 거거든요. 한 손을 이렇게 하고선 그런 시상대에서의 사진이 있어요. 그게 블랙팬서 운동의 상징 같은 건데 이분이 이제 블랙팬서를 지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 셰버그가 낳은 애가 에밀 아자르의 아이가 아니라 블랙팬서 운동원의 애다. 뭐 이런 식의 마타도를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아유. 그때나 지금이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경란 작가가 읽어주는 그런 거였어요. 빨리 양쪽으로 좁혀지는지 이게 오디오북이거든요. 그게 요게 이제 여름 특집에다라고 하는 부분 이 책을 그래서 책이 너무 좋아서 사서 읽었. 책은 근데 로맨가리 시절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이런 세상 끝의 이야기 여름 특집
이제 세계전 마지막 시간 또 돌돌이 해야 되겠다. 이거 프랑스 때문에. 작가 로메나리의 근데 돌돌이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제가 돌돌이를 얼굴에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해왔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불편하시면 제가 안 보이는 데서 할게요. 아사마 산장 사건 아시나요? 이 전공투 세대 이후에 남았던 그 극좌 무장 단체가 인질극을 펴면서 한 열흘 가까이 경찰하고 대치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TV로 그대로 다 중계가 됐어요. 엄청난 시청률이 나고 일본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죠. 일본이 지금 보면 굉장히 정부 수능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 60년대 후반의 전공투 시대나 이런 때는 정말 뜨거웠거든요. 왜냐하면 테러 단체 적군파가 남은 운동권들이 잔당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연합 적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산 같은 데서 테러 훈련 같은 거 하다가 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극좌로 가다 보니까 엄청난 교조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눈이 맞았다. 자기들 대원들 중에. 그럼 둘 다 죽이고 고문하고 옷을 적게 입은 상태에서 눈밭에 묶어놓고 이래서 한 10명 이상을 살해했어요. 그것까지 드러난 거야. 아사마 산장의 인질극 자체로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전후에서 얘네들이 한 10명 이상의 자기 동료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죽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일본 사회가 이 극좌 운동에 대해서 학을 띠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회가 굉장히 우경화되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어쨌든 극단주의에 대한 대단한 불안감이 생겨버린 그런 사건이었어요. 극좌, 극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의 극우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목되는 분들이 저를 대단히 많이 공격하고 있죠.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극우가 아니다. 이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거는 극우 안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나라에는 극우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엔 또 이 전략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나라에 극우가 있죠. 극우 극좌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옹호하거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서 시스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자기 혼자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선동하고 그걸로 이 사회를 뒤덮고 이 사회를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극우가 맞습니다. 극우가 어떤 사상이나 이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극우는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거라든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철학적인 고민이 아니라 어떤 행태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좌우의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극우들이 얘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말입니다.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얘기한 거예요. 김어준 유튜버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영화도 만들었을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그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극단적인 생각은 극좌가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극단적인 어떤 잘못된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향점이 있는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회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동의해온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행태에 가까운 겁니다. 이건 막아야 합니다. 그렇죠? 기성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착오로 인해서 극단주의자들과 손잡을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스티븐 레비스키라는 사람이 썼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주요 논지는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는 더 이상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선출된 지도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중에서도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길을 밖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인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었죠. 실제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국 사태, 그때 딱 보면 100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들었잖아요. 서초동 앞에 집회나 이런 걸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망발 같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실제로 심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 계엄까지 해버렸으니까 이거보다 더 나간 거긴 합니다만 윤 정부가 그 길로 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저를 비롯해서 생각 있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막아냈다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제가 저번에 말한 하이데거와의 연인이었다는 분. 전체주의는 기성 권력의 방조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칼 레벤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꽤 유명한 사람이죠. 민주주의의 자기 파괴적인 관용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극단주의를 막아낼 땐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혐오 정서를 혐오합니다. 남을 배척하고 혐오를 퍼뜨리는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다양성이란 미명하에 주류 정치에 편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극우의 세계관이 이런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정당이나 사회집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거 극우입니다. 이게 계엄 옹호와 다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들고 정당한 사법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해서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극우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하고 정부가 어떤 적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다. 사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만한 거대한 세력이 우리 몰래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에 대통령이 얘기한 말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뭐 중국이라는 실체가 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잖아요. 입증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부정선거론들, 이런 생각들은 전 세계의 이 극단주의 그리고 극우의 세계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엔 극우가 존재하고요. 건강한 보수 정당은 건강한 견제 세력이 되기 위해서 극우화를 막아야 합니다. 메디치 출판사가 정치인 책을 많이 낸 곳이에요. 뭐 조국 씨 책도 여러 권 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꼭 거기만 낸 건 아니고 이 보수 쪽에 박형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 책도 냈어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을 설득하기 위한 책은 아니잖아요. 우리 보수는 저변을 넓히고 더 설득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보수 정치인의 책만 출판하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것보다는 더 대중적으로 소구력 있고 오히려 메디치 같은 그런 곳에서 냈었을 때 일반 대중들이 그 메디치에서도 책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는 사람이네? 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라방을 하는 이유도 그런 생각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억나는 걸 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를 남긴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1년 되는 때 내시거나 추석 때 내시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말하는 버전이 훨씬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고 제가 12월 16일 날 물러났잖아요. 12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썼어요. 휴대폰으로 카페에 앉아서 썼거든요. 제가 아는 걸 확 털어놓는 거니까 짧은 시간에 가능하더라고요. 다큐를 얘기할 때도 제가 책을 찾으면 보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역시 기록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이 팩트에 대해서는 도전하거나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할 만큼 보수적으로 썼어요. 좀 이게 상대방이 보기엔 이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건 일부러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책 나온 다음에 좀 관련 있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읽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팩트에 대해서 저한테 이게 아니다라고 항의하거나 소송을 걸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90년대 초반에 데이비드 린치의 트윈 픽스라는 시리즈물이 있었어요. 굉장했어요. 저 한국에서 했었거든요. 오리지널 버전의 음악이에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윙즈 티셔츠 이거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BTS 앨범도 윙즈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딸애가 좋아해서 기억나는데 여기 나온 이 윙즈는 비틀즈 해산 이후에 폴 맥카트니가 만든 그룹이에요. (007) 에서 주제가로 쓰였던 건데 Live and Let Die라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건스 앤 로지스에서도 리메이크 했었는데 저는 이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티셔츠가 약간 자기를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보일까 봐 모르겠는데 제가 티셔츠를 주문 제작 형식으로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 아마존 같은 데 사진을 보내고 하면 만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옷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런 겁니다. 여기다 하고 요 목에다가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재즈 뮤지션이 존 컬트레인이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게 마일즈 데이비스예요. 초점이 여기는 존 컬트레인에 맞춰졌고 요거는 마일즈한테 맞춰진 건데 이거 제가 모비딕 좋아하잖아요. 허먼 멜빌. 모비딕의 초판 사진의 표지.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모비딕의 첫 문구가 되게 유명해요. Call me 이스마일. 나를 이스마일이라고 치자 뭐 이런 겁니다. 이거를 등 뒤에다 넣고 이상한가요? 좀 약간 너무 덕후같이 보여서 좀 이상하게 보이려나? 이상한가요? 좀 약간 너무 덕후같이 보여서 좀 이상하게 보이려나? 짠, 이거는 재즈 피아니스트 중에서는 델러니우스 몽크라고 있어요. 좀 괴짜인데다가 불협화음 비슷하게 하면서도 프리재즈까지는 안 가면서도 굉장히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불협화음을 쳐요. 이거는 파리 콘서트라고 유명한 콘서트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 사진하고 뒤에는 델러니우스 몽크의 연주 장면을 넣은 이거는 긴팔인데요.
제가 탐웨이츠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탐웨이츠의 흑백 사진 중에서 되게 유명한 이런 사진이 있어요. 나무 앞에서 이렇게 다리 들고 있는 그런 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알라딘과 교본가 여기서 책을 사면 사은품으로 주는 거 돈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중에 모비딕이 있어서 이건 했었던 겁니다. 나중에 경품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이거 선물로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입던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막상 뭐 그림 하나로 보면 다 멋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가운데 떡하니 있으면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좀 높은 거예요. 조금 내렸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 뒤에 있는 이것도 좀 뜬금없고 아까 커트 커베인 나왔잖아요. 널바나라는 얼터너티브 그룹의 리더죠. 일찍 죽기도 했고 처음 이제 일렉 기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레슨 하시는 분이 좀 레슨을 계속 끌고 가려고 좀 꼬시려고 그래요. 그럼 뭔가 멋있는 걸 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 Smells Like Teen Spirit이라는 유명한 곡이 있어요. 그 앞쪽에 있는 인트로가 있어요. 붕부붕 이렇게 쓰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파워 코드라고 되게 누르기가 쉬운 게 있어요. 원래 너바나의 곡 쪽은 그냥 기타 연주를 잘한다는 컨셉이 아니라 막 한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 너바나 곡은 아니고요. 데이빗 보위의 곡이에요. The Man Who Sold the World라고요. 가사도 멋지고요. MTV 언플럭드 당시에 이제 그게 많이 유행했었는데 거기서 너바나가 불렀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제가 이 앨범을 되게 좋아한 게요. 제 친구가 이 CD를 가져갔는데 안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다고 그러길래 보통 그러면 다시 안 사잖아요. 이건 제가 이 CD는 다시 샀던 기억이 납니다. 오지 오스본이 세상을 떴습니다. 파킨슨병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 한 그거보다 며칠 전에 대형 공연을 했어요. 죽기 전에 그냥 불살르겠다라고 한 건데 오지 오스본 다운 그런 공연이었어요. 마마, I'm coming home. 이 사람들이 막 공연하다가 닭도 죽이고 막 이런 식의 잔인한 행동도 하는데 가사들이라든가 보면 은근히 괜찮은 발라드도 많아요. 근데 이 곡이 그렇거든요. 엄마, 나 집에 갑니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곡으로 이걸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듣고 좋아했던 곡이니까 제가 들었던 오지 오스본의 마마 I'm Coming Home 중에서는 오지 오스본의 최악의 목소리였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고로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오지 오스본도 이렇게 전설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타 좋아하니까 오지 오스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오지 오스본이 기타리스트를 많이 키웠어요. 잭 와일드, 제이 크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랜디 로즈를 정말 좋아했어요. 흰색 깁슨 커스텀 레스펄이나 플라잉 V를 쳤는데 정말 잘했어요. 혹시 쇼츠 만들 부분이 있다면 오지 오스본 트리뷰트 앨범 중에서 오지 오스본이 랜디 로즈를 플라잉 V 기타 치는 걸 이렇게 끌어안고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 앨범 표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앨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랜디 로즈가 1982년에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오지 오스본이 그보다 43년을 더 살다가 바로 며칠 전에 갔네요. 인생이 꼭 길게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 둘 다 저는 나름대로 멋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랜디 로즈랑 같이 했던 앨범 중에 있는 Goodbye to Romance라는 유명한 곡인데요. 잘 어울리는 곡 같아요. 지금 상황에 Goodbye to Romance, 로맨스에 대해서 굿바이 하는 거니까요. 제가 여기 나온 티셔츠들은 웬만한 거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못 입겠더라고요. 넥타이로 한 티셔츠인데 다른 건 다 입겠는데 이건 못 입겠어서 골라봤습니다. 이 부분이 좋아요. I've been the king, I'm the queen. 일로 와봐. 일로. 예. Mr. Sweetness, we'll meet you. 가. 국민 세금으로 막 돈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명백한 조삼모사죠.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송나라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때 아침에 도토리 3개, 저녁에 4개 이렇게 주니까 원숭이들이 굉장히 화를 냈대요. 그래서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준다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아주 좋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삼모사라는 게. 요즘에 보면 만화 밈도 많이 보잖아요. 뭐 관우같이 생긴 분하고 원숭이 나오는 그런 4컷짜리 만화 있어요. 그거 되게 직관적인데요. 근데
그런데 이 조삼모사는요, 원숭이들 상대할 때는 통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 국민 상대로는 안 통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 인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증권거래소 올리고 있고, 법인세 올리고,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세도 올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로 부자 증세라는 논리를 들어서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거든요. 매번 그래 왔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단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거가 아니라 많은 서민들을 포함한 소액 투자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갈라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에요. 이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게 연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겠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미리 예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쫙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이게 꺾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미들의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자 갈라치기 효과가 나지도 않는다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엄청 상승해요. 그거 막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입장에서 자산 형성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융투자는 희망의 사다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 시절에 금투세 과세 막아냈죠.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국은 민주당의 반대를 뚫고 해냈죠. 뭐 이런 것도 결국은 그런 마음이에요. 민주당이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니 왜 부자 과세를 하겠다는데 소액 투자자들이 이렇게 반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막느냐? 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봤자 어차피 민주당이 표가 많으니까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금투세는 그러면 표가 많아서 막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확실한 로직이 있고 확실한 공공의 목표가 있다는 점에 간명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여론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를 우리가 막아냈듯이 저와 함께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확대하는 것 막아냅시다.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투자자를 위하고 대한민국 증시의 우상향을 위한 겁니다. 디지털 커런시 상황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요즘에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좀 보고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에서 암호화폐 보유량을 가지고 담보로 돈을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JP모건은 여기에 대해서 NCND 했습니다만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JP모건의 CEO가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에 한 7, 8년 전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그리고 살인범과 마약상들만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12만 2천 $2,000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공식화하기 시작했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에 제대로 올라타야 합니다. 다만 저는 국내 이 CBDC 문제는 글쎄요. 암호화폐 문제는 결국은 장벽이 없다는 게 있어요. 국제적인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할 겁니다. 제가 금투세 맞고 가상자산 과세 맞고 동탄 무고 사태에서 누구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입장 내고 연금 이학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주식 양도세 문제도 막아보겠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용병 같은 이용 대상이거든요.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용병이죠. 그러니 저를 청년 정치를 위한 용병으로 써달라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용병이 들어와서 뭐 보수를 망쳐니 이거는 웃기는 소리죠. 그런 탈영병이 하는 얘기에는 귀 기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용병을 용병답게 써주십시오. LG 팬이시고 그 동생은 두산 팬이라시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 둘째 조카가 1학년 때 동생이 조카를 시켜서 고모가 두산 팬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LG 팬인 걸 내심 싫어했던 거죠. 아빠가 시킨 거니? 라고 물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고모랑 같이 두산을 응원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랬던 조카에게 이듬해 어느 날 요즘 두산이 못해서 속상하겠네 라고 했더니 조카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고모 나는 SSG를 좋아해요 라고 하더군요. 1위인 팀을 응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LG를 응원하면서 난 고모랑 한편 일하면서 와서 푹 앵기고 올해는 한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1위만 응원하냐고 타박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야구를 즐기는 방법이랍니다. 대단한데요?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이 조카분이 되게 나이는 어리신 것 같은데 되게 해안이 있는 분 같아요.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박싱 이거 말씀이죠. 너 왜 안 갔니? 일로 와봐. 언박싱은 잠깐만요. 이게 보니까 저는 와서 봐주시는 분들보다 구독자 수가 적잖아요. 근데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구독자는 사는 경우도 많대요. 어떻게 갈 거야? 가. 얘는 꼬리 잡아도 뭐라고 안 그래요. 얘는 착해서. 보이나요? 양이 이거 봐봐. 이게 이런 거구나. 여기 이름이 적혀 있구나. 안 갔어? 이거 같이 들어. 고맙습니다. 그냥 장식용 같은데요? 눌러지는 그런 건 아니네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티셔츠를 정품으로 드릴게요. 이거 그냥 입어볼까?
이것도 말고도 많은데 이거는 입을만도 한데 근데 위치가 조금 프로답지 않아. 이상해.